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로봇, 구글 테슬라 출신 엔지니어들이 함께 만든 선데이 로보틱스의 가정용 AI 로봇 메모인데요.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주방을 정돈해주고 심지어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임까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국내 스마트폰과 전기차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연평균 19%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바로 이 지능형 로봇 시장. 2026년이 되면 이런 지능형 로봇이 우리 집 거실에 자연스럽게 하나쯤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인간과 거의 유사한 지능형 로봇을 만들기 위해 빅테크들이 추구하고 있는 핵심 기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자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될 밸류체인 대박 기업 두 곳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슈와 차트가 모두 준비된 기업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키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매년 꾸준히 로봇에 집중해왔고, 특히 올해는 로봇을 강세장의 핵심 주도주로 선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해도 로봇 전시회를 다녀오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다녀온 2025 로보월드 현장 후기와 더불어서 내년 2026년에는 어떤 로봇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이 부분까지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올해도 킨텍스에서 열렸던 이 로봇월드를 직접 다녀왔거든요. 벌써 로보월드를 3년 연속으로 다녀오고 있는 셈인데 이번 2025 로보월드는 이전과는 조금 결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로봇월드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로봇 전시회가 무려 20년 동안 이어져 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저는 정말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년을 맞이한 특별한 해인 만큼 역대급 규모로 무려 1000개 부스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일산 킨텍스였고요. 거기에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부스를 다 꼼꼼하게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꼈던 생생한 분위기와 인사이트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해드려 볼게요. 일단 제가 이번 로봇월드를 다녀오고 나서 제일 먼저 들었던 감정, 첫 번째 느낌은 이거였습니다. 아, 이제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멀지 않았구나. 정말 기술의 발전 속도가 해마다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2023년에 전시회를 갔을 때만 해도 그때는 주로 부품 위주 전시가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 해인 2024년에 갔을 때는 협동 로봇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보였고요. 그런데 올해 2025년에 다시 가보니까 협동 로봇은 그냥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거의 당연한 존재, 일상적인 수준으로 일반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협동 로봇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너무 많아진 상황입니다. 협동 로봇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사람의 팔 역할을 대신해주는 이런 형태의 로봇을 말해요. 그런데 이 협동 로봇은 스스로 주변을 인식해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미리 시스템에 입력을 해두면 그 프로그램 동작대로 반복해서 움직이는, 결국 사람의 설정이 꼭 필요한 로봇입니다. 우리 사람의 팔을 보면 관절이 여러 마디로 나뉘어 있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협동 로봇도 관절이 몇 개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4축, 5축, 6축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당연히 관절이 많아질수록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작업을 할 때도 동선이 훨씬 더 자유롭고 유연해지겠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람 팔을 하는 협동 로봇을 누가 더 좋은 성능으로 만드느냐, 이 기술 경쟁이 중심이었다면 올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어버려서 정말 웬만한 기업들은 다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올해 전시장에선 기업들이 경쟁하는 포인트는 기술이 아니라 단가 싸움으로 완전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가격 경쟁이 본격적으로 붙은 거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로봇 한 대 가격을 물어보면 업체에서 잘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러 번 집요하게 물어봐야 겨우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전시장 부스마다 이 로봇은 이런 기능을 하는 협동 로봇이고 가격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아예 가격표를 떡하니 붙여놨어요. 그래서 관람객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이 정도 성능의 로봇이 이 가격이야? 하면서 바로 비교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실제로 계약 상담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기능 자체에서 가격 대비 효율, 즉 이 로봇이 이 가격이면 괜찮네를 따지는 단계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협동 로봇의 기술적인 수준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올라섰고, 누가 더 싸고 괜찮은 성능의 로봇을 공급할 수 있느냐를 두고 싸우는 구도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협동 로봇은 우리 주변에서 공장은 물론이고 음식점, 카페 같은 생활 공간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킨 튀김 로봇도 이제 이런 협동 로봇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이 튀김기를 직접 다루다 보면 뜨거운 기름이 튀어서 화상을 입을 위험도 있고,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름 온도, 튀기는 시간, 들었다가 털어내는 동작까지 일정한 맛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보다 로봇이 훨씬 더 일정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 강도가 높은 작업들은 점점 로봇으로 대체되는 수준까지 기술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커피도 예전에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오는 머신에서 컵만 옮기는 수준이었는데 요즘은 로봇이 직접 원두를 추출하고 그라인더를 눌러서 분쇄하고 거의 바리스타처럼 한 잔을 만들어내는 구조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게 될 로봇은
이런 협동 로봇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동 로봇을 투자 관점에서 보실 때는 이제 이 분야는 상용화 단계에 완전히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가 얼마나 싸게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팔 수 있느냐 이 싸움으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앞으로 무엇이 중요한 요소가 될까? 협동 로봇 경쟁 구도에서는 사실 기술력 하나만으로 승부가 나기보다는 첫 번째로 생산성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많이 납품할 수 있느냐. 결국 생산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두 번째가 가격 경쟁력입니다. 누가 더 원가를 낮춰서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 정도에서야 기술 차별화가 의미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협동 로봇 영역만 놓고 봤을 때는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공장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대규모 캐펙스 투자부터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캐펙스를 늘리려면 당연히 자본, 즉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자본을 누가 댈 수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의 투자가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대기업의 투자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외부에서 돈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로봇 관련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모습, 즉 유증이나 발행 같은 이벤트들이 더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의 변동성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공장을 크게 증설해 놓고 실제로 실적이 잘 안 나오면 그 회사는 한 번에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로 기업을 잘 골라내는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그림은 대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비교적 안정적인 자본을 바탕으로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그걸 기반으로 생산성을 키워나가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런 기업들을 선별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각 회사들이 실제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는 로봇 부품을 상당 부분 중국산에 의존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른 게 예전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가 어느 나라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는지 아시죠? 과거에는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갑작스럽게 그럼 우리 소재 부품 안 팔아 이런 움직임이 나오니까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산화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밀어붙였죠. 이 과정에서 대기업들에게도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라라고 요구하고 각종 자금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이 반도체 영역에서 자리를 조금씩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졌고 결국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구조까지 올라온 거죠. 지금 로봇 산업도 비슷한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부가 로봇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연맹까지 만들고 로봇을 국가의 미래 핵심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동시에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번에 직접 부품 회사들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많이 느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로봇 부품 회사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기술력은 일본보다 떨어지고 가격 경쟁력은 중국보다 밀리다 보니까 로봇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고성능이 필요한 로봇에는 일본산 부품을 쓰고 저가용 라인에는 중국산 부품을 쓰는 구조가 반복됐거든요. 그러니 부품 기업들은 애매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시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단 기술 성능적인 측면에서 일본 부품 회사들과 견줄 수 있을 만큼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가격은 일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수준을 맞추고 있고 여기에 정부는 계속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고 중국 리스크까지 부각되다 보니 대기업들도 서서히 국산 부품 쪽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를 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관련 부품에 대한 수요 전망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차 그룹도 로봇에 굉장히 진심인 기업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부품사들의 기술 수준이 올라온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까지 일정 부분 갖추게 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중국 리스크까지 맞물리니 대기업들이 국산 부품을 더 많이 쓰는 방향으로 서서히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품주들도 로봇 완제품 기업들과 함께 안정적인 성장을 나눌 수 있는 그림이 충분히 가능해졌죠.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의 부품을 들여와서 이걸 내부에서 내재화하는 방향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로봇 기업들 사이에서도 누가 부품을 잘 소싱해서 누가 더 싸게 완제품을 만들어냈냐 이런 싸움으로 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동 로봇 자체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앞으로 점점 더 단순해지고 오히려 투자 난이도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가격과 물량 싸움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기업 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상위 기업은 더 강해지고 중소형 기업은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협동 로봇 쪽에서는 대기업을 등에 업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과 함께 가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유일 로보틱스는 SK 투자를 받은 이후로
제품 라인업이 훨씬 다양해졌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다소 투박하고 제품 종류도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종류도 많이 늘고 디자인도 좀 더 깔끔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여기는 SK가 파트너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말 그대로 두산그룹과 같이 가고 있고 뉴로메카는 포스코와 협력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아직 포스코의 지분 투자가 충분히 크지 않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협동 로봇 관련 상장사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영역에서 당장의 투자 매력도는 예전처럼 폭발적이진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이번 전시회를 보고 나서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특히 삼성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양산이 내년부터 가속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기업으로 SPG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G는 국내 감속기 분야에서 그래도 독보적인 회사이고 이번 전시에서도 보니까 감속기 라인업이 상당히 다양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고객사 요구에 따라 커스터마이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캐벡스를 통해 공장 증설과 생산 능력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여서 이제는 앞단 고객사들의 본격적인 물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SPG는 2023년에는 재미있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주가상으로 큰 재미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2년 전처럼 큰 상승 랠리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를 달아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제로 얼마나 잘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PG 밸류에이션이 이미 많이 싼 편도 아니고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스토리는 있다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뉴로메카를 보면 이번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자체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아쉬웠던 점은 이걸 전면에 내세워서 강하게 홍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로봇월드에서 이 액추에이터를 확실한 메인 포인트로 밀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전히 부스 구성은 로봇 8라인업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커피를 만들어주는 로봇을 메인으로 내세웠다면 올해는 팝콘을 만들어주는 로봇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사실 관람객, 특히 아이들 눈길을 끌기엔 좋지만 투자 매력을 설명해주는 포인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전시 현장에 고등학생들이 교복 입고 정말 많이 와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팝콘 때문에 뉴로메카 부스로 엄청 몰려 있더라고요. 팝콘 받아 먹으려고 줄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긴 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과연 어떤 실질적인 경쟁력과 연결될까 싶은 거죠. 저는 액추에이터 개발이 훨씬 더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걸 메인에 배치하지 않은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부스 뒤편 쪽에 그나마 메인으로 가져온 아이템이 용접 로봇이었는데 이건 그나마 투자 포인트로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유는 이미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 특히 현대 쪽으로 용접 로봇이 납품이 되고 있고 향후 추가 납품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조선업이 워낙 좋잖아요. 조선업이 호황일수록 용접 공정은 그만큼 바빠지고 노동 강도도 높습니다. 이 부분을 로봇이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조선업도 좋고 그와 함께 가는 로봇 기업들도 함께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뉴로메카는 로봇 자체의 기술력과 제품 완성도에서는 장점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실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여전히 아쉽습니다. 제 생각에는 포스코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밀어주거나 아니면 실적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시점이 와야 하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못 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가도 당장은 재미가 없는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 기업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관심 종목에 두고 향후 실적 전환 이후에 주가 흐름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전시회에서 느꼈던 건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많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협동 로봇은 이미 일반화, 상용화 단계에 들어왔고 이와 동시에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인간의 형태를 가진 로봇들이 부쩍 많이 보였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로봇 손이 정말 많았다는 점입니다. 작년에는 주로 로봇팔이 많이 보였다면 올해는 손이 유난히 많이 보였어요. 사실 로봇 손은 고도화된 기술이 가장 많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것인데 사람이 노동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결국 손이잖아요. 그래서 손이 얼마나 사람 손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로봇의 효율과 가치는 크게 달라집니다. 손은 각 마디마다 매우 섬세한 움직임이 필요하고 특히 제조 현장에 들어가는 로봇의 경우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하나의 정교함뿐 아니라 꽤 무거운 하중을 버틸 수 있는 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스마다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해봤는데 로봇 손을 구현하는 방식이 크게 3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진짜 사람 손처럼 손가락 마디마다 관절과 구동부, 신경 역할을 하는 선들을 전부 따로따로 넣는 방식입니다. 각 관절마다 모터나 부품이 들어가고 제어선도 각각 깔리는 구조라서 정교한 면에서는 가장 뛰어난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만들면 부품 수가 많아지고 구조가 복잡해져서 비싸지고 무게도 많이 나가다 보니 무거운 물체를 들기에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방식이 마디마다 부품을 일일이 넣지는 않지만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 놓고 손 전체가 쥐고 펴는 단순 동작 위주로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이런 방식은 조금 투박해 보일 수 있지만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무거운 물체를 드는 데에는 오히려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쪽은 다소 투박하지만 실용성을 강조한 이 두 번째 유형 쪽으로 가고 있고, 반면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여전히 각 관절마다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 고난도 손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전시에서는 이런 손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정말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예전에 로봇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손이라고 강조했었는데, 실제로 전 시장을 돌아보면서 정말 누가 이 손을 잘 만드느냐가 나중에 휴머노이드 경쟁력의 핵심 가치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중화도 이제 정말 멀지 않았구나 라는 확신이 조금 더 강해졌고, 앞으로 시장의 관심도도 점점 더 커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중국 기업인 유니트리였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1등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시연하던 로봇이 복싱을 하고 있더라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링 위에 서서 잽을 날리고 훅을 치고 어퍼컷 동작까지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춤도 추는데 예전에 우리가 떠올리던 로봇 춤처럼 삐걱거리는 움직임이 아니라 진짜 사람처럼 웨이브를 타고 자연스러운 동작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로봇의 모션 기술이 진짜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 회사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은 투자 관점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투자 관점으로 이 휴머노이드 트렌드를 정리해보면,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누가 만드느냐뿐 아니라 그 안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핵심 부품을 누가 공급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휴머노이드의 경우 특히 손과 액추에이터 부분은 기술력이 곧 1등을 가르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봇 손은 정교함이 생명이고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힘과 움직임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액추에이터, 로봇 손 쪽에서 누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건 이 부품들이 실제로 어느 고객사에 납품되느냐입니다. 미국의 빅테크는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까지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지금은 테슬라를 제외하면 아직 대부분이 양산 단계라기보다는 R&D 단계이기 때문에 연구용으로 우리나라 부품들이 미국 쪽에 꽤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 부품사들 중에도 로봇 손 같은 핵심 부품을 만들어서 미국 쪽으로 납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미국 기업들도 이미 우리나라 기술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관련 부품에서 한국산을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뭐가 중요해질까요? 저는 분명히 실적이라고 봅니다. 기술력 있고 고객사도 좋고 납품도 한다고 치면 이제 시장이 묻는 질문은 그래서 돈은 벌고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던 국면에서 한 단계 넘어가서 실적이 숫자로 찍히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미래 성장 스토리에 대한 상상력만으로 주가가 움직였다면 이제는 그 상상력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흑자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인정받고 주가도 더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게임은 누가 더 빠르게 성장하느냐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협동 로봇 관점에서는 누가 싸게 빨리 많이 만들어서 공급하느냐가 핵심이었다면,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쪽에서는 누가 더 고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좋은 고객사에 납품하면서 꾸준히 실적을 찍어내느냐가 핵심입니다. 물론 이런 기업들도 연구 개발과 설비 투자를 끊임없이 이어가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R&D와 자본력, 그리고 흑자 구조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 휴머노이드 관련 기업들을 볼 때는 첫 번째로 투자를 받거나 자금을 조달해서 체력을 키우고 있는지, 두 번째로 실적이 실제로 흑자로 돌아서면서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2026년에 가장 상승하기 좋을 만한 종목 딱 5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저와 함께 당일 주도주 매매로 꾸준히 하루에 한 번씩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당일 주도주 매매는 매일마다 장 시작 후 힘이 좋게 올라가는 종목을 단타 매매하는 정말 매일매일 수익 내기에는 최고의 매매 방법인데,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매일 한 번씩 수익 내는 게 좋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여러 사정 때문에 빠르게 돈을 모아야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당일 주도주 매매 들어가기 전에 어떤 종목을 들어갈 생각인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매일같이 당일 주도주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는데, 당일 주도주 매매는 그날 가장 힘이 좋게 올라가는 종목을 이렇게 맥점에서 잡아 다음 매물대에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손실을 볼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저는 다른 매매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 당일 주도주 매매만 무려 12년이 넘게 해서 나름 젊다면 젊은 나이에 벌써 개인 자산을 이만큼이나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돈을 모으다 보니 이제는 돈에 대한 욕심은 많이 내려가게 되었고,
저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요즘엔 더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서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취미로 하는 거지만 저처럼 당일 주도주 매매로 빠르게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취미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은 무엇일까요? 1번 센서, 2번 배터리, 3번 로봇손, 4번 외형 프레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이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에 보이는 영상처럼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을 거의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저랑 같이 진행하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겁니다. 여기 댓글에 있는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여기 정답을 체크하신 다음에 종목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적어주시고 제출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들어갈 주도주 종목들을 보시고 함께 매매를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건 제가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무료이고요.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구경하셔도 되고 꾸준히 제 매매를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를 따라서 빠르게 계좌를 불리셔도 되고요. 참고로 이번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드렸던 히든 종목 기억나시죠? 바로 이 헥토 파이낸셜이었는데 추천드린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큰 수익이 났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따라서 링크 클릭을 더 늦게 하면 최저점 매수 기회와 히든 종목 추천 기회가 사라져버리니까 늦기 전에 얼른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튼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돈을 불려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추에이터, 로봇 부품 쪽에서 이미 대기업 빅테크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는 기업으로는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은 로보티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사실상 워닉 로보틱스라고 봐야 할 워닉 홀딩스고요. 이 두 기업이 사실상 이 라인의 쌍두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괜히 대장주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니죠. 로보티즈는 올해에만 거의 90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워닉 홀딩스도 올해만 해도 그에 버금가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나 단순 테마로 올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보티즈는 가장 핵심적이고 동시에 가장 비싼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빅테크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중국 유니트리 같은 글로벌 1등 휴머노이드 기업에까지 납품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로보티즈는 지금까지 꾸준히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드디어 흑자 전환을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주가 폭등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액추에이터 시장이 커지는 흐름과 함께 그 성장성이 실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더해 로보티즈는 최근에 유상증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추가적인 투자 재원도 확보했습니다. 이 말은 곧 앞으로의 성장에 필요한 R&D와 캐펙스를 보다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미래 성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리포트들도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잠깐 언급드릴 AI 확산의 시대라는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내년, 그러니까 2026년을 AI 인프라에서 AI 응용과 개인화로 주도주가 확산되는 시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번 강세장을 이끄는 가장 큰 축은 AI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AI 수혜주는 AI를 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AI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묻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고성능 반도체고 그 다음이 엄청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력,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주가 먼저 강하게 올랐던 거죠. 지금까지의 주도주는 이런 인프라 영역에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로봇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AI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AI를 써서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어떤 제품을 출시해서 누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국면으로 간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흐름은 이미 일부 종목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소프트웨어 응용 쪽 대표 기업인 팔란티어만 봐도 흑자 전환 이후 1년 사이 주가가 약 190%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도 올해 상반기 흑자 전환 이후 연초 대비 주가가 600% 이상 올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I라는 큰 축 안에서 다음 단계 주도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어느 영역이냐? AI를 활용해서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부터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기대감이 구체적 숫자로 연결되는 지점이거든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역시 AI의 활용 분야 중 하나입니다. AI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라 로봇이라는 하드웨어에도 AI가 결합되면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순간이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 투자의 관점도 누가 로봇에 투자할 거야에서 누가 로봇을 실제로 잘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느냐로 점점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부터는 어떤 기업이 흑자 전환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그런 흐름 속에서 먼저 치고 나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로보티즈는 내년에 AI 워커라고 하는 반휴머노이드 로봇의 판매가 본격화될 예정이고 내후년에는 액추에이터 생산 능력이 지금보다 10배 증가할 계획입니다.
이 얘기는 곧 실적 성장 속도가 매우 가팔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계속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원익홀딩스의 경우 원익로보틱스가 따로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 로봇 밸류를 원익홀딩스가 대표로 받고 있는 구조인데, 여기도 앞선 구간에서는 흑자를 바탕으로 로봇 기대감을 싣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만 최근 이 분기 실적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나올 실적을 조금 더 냉정하게 지켜볼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3분기 이후 실적에서도 적자가 계속된다면 기대감만으로 보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보수적 관점이 필요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최근에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한 기업이 바로 휴림로봇입니다. 이 기업은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 거의 관심을 못 받던 종목이었어요. 주가도 바닥을 끼면서 조용하게 움직이던 종목이었는데, 이 회사가 연간 기준으로는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최근에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부터는 다르게 봐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닥 구간에서부터 유심히 보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박스권 상단을 뚫어 올리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로봇 섹터 안에서도 후발주 중에서 하나씩 흑자 전환을 하는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준을 저는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이 확인되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수술 로봇 쪽의 큐렉소를 들 수 있습니다. 큐렉소도 그동안 바닥에서 박스권을 그리며 쉬고 있다가 최근 그 박스를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 초입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에는 적자였지만 올해에는 다시 흑자 전환을 하면서, 다만 성장률 자체가 엄청 폭발적인 수준까지는 아니라서 그래도 의미 있는 우상향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종목인 고영을 보면, 이 회사는 작년까지 실적이 계속 하향 흐름을 보였지만 올해부터 다시 실적 회복과 함께 추가 성장 예상치가 큐렉소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고영의 영업이익률은 그동안 계속 떨어지는 흐름이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턴어라운드해서 회복세를 보이는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분기별로 보더라도 작년 4분기는 적자였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 악화와 함께 쭉 밀렸던 주가가 올해 들어서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며 회복을 시도하는 국면으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큰 그림을 보면 여전히 박스권 안에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지켜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고영은 내년부터 수술 로봇 AI 소프트웨어 사업 확장을 통해 회사 체질이 변화하는 변곡점에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중 하나는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기업인데 국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장 컨센서스가 예전보다 조금 빠져 있긴 하지만 그동안 나왔던 컨셉만 놓고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작년, 재작년에는 적자였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 이후 내년, 내후년 실적이 거의 4배, 8배 수준의 폭발적인 성장을 전망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분기별 실적을 뜯어보면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라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도 실제 흑자 전환이 분기 단위로 확인되고 그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달리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서 실제 납품까지 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 기준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독보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끊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적자, 흑자 전환의 변곡점을 확인하는 전략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당장 바로 들어가자라기보다는 최소한의 확인 과정을 거친 뒤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2025 로봇 월드를 다녀오면서 느낀 세 번째 포인트는 핵심 기업들이 전시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꽤 아쉬웠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같은 메인 플레이어들이 전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런 핵심 기업들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이 핵심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은 건 굉장히 아쉬운 포인트였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그동안 여러 전시회를 다니고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진짜 엄청난 걸 준비하고 있어서 최대한 조용히 감추고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정말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서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 숨는 경우죠.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로봇월드에 참여하지 않았던 저 핵심 기업들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전자에 가깝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기업들에게 확인한 건 아니고 주변 부품사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부품사 측에서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최근에 공장들이 굉장히 바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공장이 바쁘다는 말은 곧 부품을 많이 찍어내서 어딘가로 계속 납품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부품들이 누구에게 들어가고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보면 슬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앞서 나가는 로봇 기업들 쪽에서 의미 있는 변화와 움직임이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조심스러운 결론이고 실제로 잘 될지 여부는 앞으로 실적과 공시를 통해 직접 확인해봐야 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로봇에 정말 진심인 제가 직접 2025 로봇 월드 전시회에 다녀온 후기를 3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진짜 멀지 않았구나. 그리고 동시에 협동 로봇은 이미 일반화, 상용화 단계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는 누가 생산성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많이 납품해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싸움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플라이 체인에 연결된 부품주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정말 많이 보였다. 보급화가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품업체들이 이미 미국 쪽으로도 납품을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도 현장에서 체감했습니다. 결국 이쪽에서는 누가 액추에이터, 로봇손 같은 핵심 부품에서 기술력을 확보하느냐, 그걸 바탕으로 빅테크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결과로 실적을 얼마나 잘 찍어내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많이 이야기했던 로보티즈, 원익홀딩스뿐만 아니라 휴림로봇처럼 늦게 흑자 전환을 시작하는 기업들,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향후 흑자 전환에 기대되는 기업들까지 같이 보면서 흑자 전환 성장 구간에 진입하는 종목들을 하나씩 발굴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올해 로봇 월드의 핵심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고, 이게 과연 긍정적인 신호인지 부정적인 신호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부품사들의 공장이 바쁘다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쪽에 무게를 두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 실제 결과로 확인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번 2025 로봇 월드 전시회는 협동 로봇의 일반화,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시화, 그리고 실적 기반 선별의 중요성까지 로봇 투자 관점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금부터 더욱 깜짝 놀랄 만한 소식 하나 더 전달드릴 건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채널이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봐도 돈이 되니까 항상 뉴스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저 뉴스로 인해 어떤 종목이 오를까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 5월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지난 5월에 체코 원전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께 체코 원전 계약 성사를 시작으로 원전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상위권 안에 드니 우리나라 원전 관련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저는 우리나라의 원전 기업들 중에서도 1등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5월 9일 날 매수를 해서 6월 26일 날 전량 매도를 해 약 한 달 반 만에 150% 정도의 수익, 총 680만 원의 수익을 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약 400만 원 정도를 넣었었는데 한 달 반 만에 무려 6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게 되었죠. 저는 예전부터 끊임없이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까를 생각하면서 뉴스를 시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제 계좌를 차곡차곡 불려나갈 수 있었죠. 이렇게 강력한 뉴스들이 떴을 때 부자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회사는 어디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자들의 눈으로 봤을 땐 뉴스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러한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배워서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또 한번 강력한 뉴스가 줄줄이 뜨고 있죠. 바로 미국의 심한 관세 때문에 그 여파로 여러 나라들이 조금씩 중국과의 거래를 트고 있다는 뉴스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뉴스들을 보면서 거봐 역시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같은 이야기를 하며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하고만 있을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미 부자들은 벌써부터 이러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수혜를 입게 되는 회사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자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뉴스들의 최고 수혜주로 꼽는 종목을 중국 무역과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 딱 하나로 귀결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저에게 이런 수익을 안겨줄 이 종목을 매수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채널이 구독자 100만 명을 넘기게 돼서 감사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종목을 알려드리고 저처럼 이런 수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드릴까 하는데요. 다만 이 영상에다가 종목을 공개해버리면 제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다 보게 되니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만 이 종목을 아실 수 있게 링크를 남겨놓을 거예요. 지금 폰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영상의 고정 댓글을 눌러주시면 이 부분에 보이는 이 파란색 링크가 링크입니다. 그대로 이 링크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 퀴즈 정답을 체크를 해주신 다음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에 구독자 전용 종목 받으실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주시고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폼을 확인하자마자
보내주신 연락처로 구독자 전용 종목을 바로 보내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종목을 받게 되시면 주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늦지 않게 매수하셔서 나중에 저와 함께 이런 큰 수익을 함께 누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목은 미국의 관세로 인한 중국의 반사이익 관련 최고의 수혜주이므로 부자들의 커뮤니티에서도 눈여겨보듯 조만간 이 종목에 큰 수급이 들어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늦지 않게 이 종목을 매수하셔서 제가 드리는 구독자 100만 명 감사 이벤트를 제대로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제 소중한 구독자분들인데 누락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마음이 아프니까요. 여러분, 수익은 기회가 올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지만 계좌를 지키는 건 매일의 습관입니다. 딱 한 번의 큰 손실만 피해도 복구 기간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게 복리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내 기준으로 매수 매도 결정하는 법을 익히면 남의 말로 매매하는 시간이 끝납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같은 패턴이 반복돼도 똑같이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